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조치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100조 원 조성 방안에 동의한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또다시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명을 향해서 50조, 100조 원이라는 숫자 경쟁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두 후보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대책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실행 계획은 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코로나19 대책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닐지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영균 씨 다들 아실 텐데요. 내일이면 김영균 씨가 사망한 지 3주기를 맞게 되지만 노동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김영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인 중국 헝다그룹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처리됐어요. 네, 오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었는데요. 네. 도시개발법은 민관합작,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서 이윤의 상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지 이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고요. 약정이 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경우에 역시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한 건데요.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가 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규제를 완화했던 걸 다시 또 규제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장동 방지법의 가장 핵심 법안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 환수법 아니었어요? 이거는 지금 통과가 안 된 겁니까? 네, 개발이익 환수법은 지금 여야 간의 의견차가, 그러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토위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마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올려놓고 있는 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이
개발 부담률을 지금 40에서 50%로, 그러니까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을 네. 40~50%로 올리는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야당에서는 이게 좀 부당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찬성하지만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이제 그 다른 상황을 좀 숙지해야 된다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투자사 유치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로 정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각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단순한 의견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토위 심의가 이루어진 지난 2일 같은 경우에 예산안 통과 직전이어가지고 예산안 문제로 이제 여야가 대립하던 상황도 이 법에 논의하는데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장동 이른바 국감할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이 이제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의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2월 임시국회가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열리는 그렇죠. 열리는 그렇죠. 거죠. 국회법 8조를 예. 보면요, 이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5명 이상이니까 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뭐 열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네. 없다. 소집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래서 개의를 13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은 되더라도 이를테면 뭐 분회를 언제 하고 뭐 이제 이런 의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소집이 된 이후에 여야 간에 좀 추가로 이제 일정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통과된 법안들이 있죠. 네, 오늘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부동산 차명 투기 등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 보호권을 두도록 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또 코로나 집합 제한 등의 여파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또 공공기관의 3% 청년 고용 의무를 올해에서 2023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75만 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나 이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 수요를 10년으로 늘리는 검사징계법, 그리고 법관징계법 개정안, 또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등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네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내용은 누가 봐도 좀 중요하고 어떻게 예.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서 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언론이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군 인권 보호관을 군 내에 두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성폭력 사건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권 보호관을 두면 일종의 감시 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차명 투기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서는 모두 수익을 환수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그동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었기 때문에. 이 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요. 요 법 관련해서는 하나 말씀드릴 게 네. 그 LH 사태에 이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지금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의 한계이기도 한 형벌 것 불소급 같은데. 원칙상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가 행정으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가 책임제는 감염병 대응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 보상 치료비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오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걸 누가 증명하냐는 점이 사실 엄청난 분쟁 대상이라면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보상하고 확실히 아닌 게 증명되면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원 지급 방안을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이제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손실보상 100조 원 이 취지의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오늘 회견에서 100조 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100조 원 손실보상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 공약은 50조 원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정리가 잘 안 됐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제안,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 또 추경 당장 여기서 논의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자신이 주장한 100조 원이라면서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우리 뜻에 맞춰서 100조 원을 편성하겠다. 지금 미리 사전에 협의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요. 민주당의 대처 방안과 우리 방안이 같을 수 없다면서 이 피해계층 100조 원 구상은 우리가 집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선대위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 그 윤 후보가 당선돼서 집권했을 때 코로나로 발생하는 재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그거는 각 당이 같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 최대한 빨리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라면 아니 내가 집권한 다음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윤 후보는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0조 원은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즉각적으로 쓰일 50조 원은 피해 보상 그리고 대출에 들어가는 보증기금 수수료와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해서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해서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지면 추가로 초당적 합의를 거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석이 추가로 초당적 협의를 거쳐서 어떤 그 공약 이상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집권 이후에 5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키우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이전에라도 지금 당장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은혜 대변인은 추경은 원내주도부 협상에 일임돼야 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 집권 이후에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추경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선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의도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도부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말뜻이 지금 해석이 좀 안 돼가지고 내일 이제 뭐 강원 일정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 후보는 뭐 한 얘기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5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그건 뭐 취지로 답변을 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혹시 질문을 좀 잘못 듣고 답을 한 것인지 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당장 이제 50조 원, 100조 원
이거를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논의를 여야 간에 시작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자영업자 대책 50조 원, 100조 원 숫자 경쟁을 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대책만큼은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면서 이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후보들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같이 협상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그거는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 같이 참여하자고 하니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리를 하자면. 네. 참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당 혁신기구를 출범시켰어요. 네, 정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민주당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네. 국민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린 듯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선대위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 후보는 오늘도 이번 기회에 이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정당들도 상관은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말로는 뭘 못하냐 이렇게 꼬집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선거법 개정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게 좀 이제 뭐 말하자면 뭐 배신당했다 내지는 좀 뒤통수를 맞았다 좀 이런 억울함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정의당의 장혜영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말로는 뭘 못하느냐 하면서 이 위성 정당 관련 안건이 현재 정개특위 안건으로 반영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혹은 당 차원에서의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에는 위성정당 비롯 이 선거제도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막 던지듯한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 혁신기구가 정당혁신추진위원회잖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치개혁과 관련되는 문제만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국회로 따지면 정치개혁 특위처럼 이제 그 어떤 정치개혁, 선거개혁, 이제 이 또 정당개혁 이런 좀 다양한 이슈를 아마 포괄할 것으로 이제 오늘 출범식에서 이제 그 설명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 6개월간 이제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추진위를 통해서 이 민주당에서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할 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제안할 이 정치개혁 의제 등을 이제 점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뭐 선거 지금 이제 활동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국민의힘은 후보는 잘 안 보이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만 보인다. 뭐 이준석 대표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선대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당에서 어느 당은 후보만 보인다, 어느 당은 후보가 안 보인다, 네. 뭐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후보 혼자서 이제 한 손이 열 손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좀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특히 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카드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이냐 여기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가능한 방안은 지금 당대표인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그 어떤 무게감, 중량감이나 좀 메시지를 다루는 어떤 그 역량, 경험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김종인에 비해서는 네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예. 게다가 송 대표가 하필 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제 이름 뭐 이를테면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회장 이런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뭐 카리스마 그리고 선거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좀 확장성이 좀 의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지적이 있고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좀 외곽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이지. 선대위는 참여 안 하겠다고 딱 잘라 그렇죠. 말하더라고요. 뭐 당장 본인이 뭐 들어가서 막 이 전면에서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후보가 한 말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조금 더 언론에 더 많이 보도가 되는. 네. 이제 말하자면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이 대선 판을 이제 흔드는 이런 전략적인 면모는 좋은데 이게 이제 후보의 말과 좀 특히 이제 아까 그 50조 원 추경 관련해서도 네. 이제 후보와 송거리 위원장의 말이 좀 달라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표하는 날까지 선대위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수 성향 남처 사이트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저곳에 인증글을 남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글 내용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글을 올린 사이트가 이른바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fem커라고 불리는 일부 사이트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의 의도가 뭐냐, 이게 좀 적절한 전략이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FM 코리아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간혹 직접 글도 쓰고 댓글도 달 테니 뭐든 남겨만 주시고 불러달라. 쓴소리 단소리 뭐든 좋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는 이제 친여 성향 커뮤니티인 딴지일보 또 보배드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인사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이른바 fem코라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 이용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에 2030 남자들이 펜코에 모여서 홍준표 지지한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을 일부 의원에게 공유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공유한 것 자체가 좀 상당히 그 당 안팎에서 좀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런 퍼포먼스로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다. 이런 글도 남기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퍼포먼스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행사 자체를 안 한다면 오히려 소통의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를 자꾸 기획하고 얘기를 많이 듣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활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여든 야든 마찬가지인데 청년을 그냥 청년 남성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를테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글을 남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당 안에 무슨 남혐오면 둘 다 싫어 이런 좀 이상한 이름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예.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앞장서서 이른바 안티페미니즘 여론을 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당연히 어떤 윤리적 정치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게 유효한 득표 전략이냐. 이를테면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이 20대 전반 20에서 24세까지 남성 투표율이 75.4%, 20대 후반 남성 투표율이 72.1%였는데 여성은 20대 전반 79.1%, 후반 79.0% 훨씬 여성 훨씬 높거든요. 높죠. 그래서 이게 득표 전략 차원에서도 이게 현명한 전략인지 좀 각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결국 자진 사퇴했어요.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 씨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최근 불거진 논란에 해명보다 사과와 인정을 해야 했지만 덜 잘한 제 마음은 국민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또 작성 당시의 상황 이유와 관계없이 제 거친 문장으로 상처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한 사람이 유권자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원래 사퇴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전까지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무슨 정면 돌파를 한다. 네. 저는 이제 그 워딩은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노재승 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하면서도 나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맞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등도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노 위원장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 이런 취지의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좀 압박을 해서 결국 그런 그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을 한번 싹 구글링해서 본다니까 좀 있어 보시라. 오늘 하루 정도 지켜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켜보고 기다려보라는 것이 이제 좀 양쪽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사퇴할 것이니 좀 기다려봐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이제 파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 당에서 다른 사람들도 과거 문제로 취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사실상 사퇴할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논란이 커질 때까지 왜 상황을 그대로 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노재승 위원장이 37살이고 또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청년 소상공인이라는 이제 그 범주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청년 세대가 좀 취약점으로 꼽혔기 때문에 자칫 취소했다가 좀 뭐 청년 세대의 지지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우려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게 지금 인사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김성태 전 본부장, 그다음에 함익변 전문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 이 두 명이 사퇴한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검증 부실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그렇죠.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사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마지막 순간까지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뭐 2030 남성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30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자,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용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진 지 내일이면 꼭 3년이 되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 평균 약 6명이 일터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시죠.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님 연결해서 왜 이런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모 기간이 시작이 돼서 어제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더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추모 직원 되면 그 안에 또 생일도 있어서 평소보다 더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렇게 착잡한 심정인데 또 일정이 많고 그래서 정신없이 하느라고 하루 그냥 바로 지나가요. 이게 생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숨진 날하고 그때까지 추모 행사가 쭉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더 마음도 아프고 또 그립고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추모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비정규직들을 또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또 농무비 착복도 여전히 또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헤드랜턴 지급 같은 것도 원래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6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그 전에 고장이 나면 지급해달라 해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어제 들었어요. 사고 이후에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네. 이제 지적했는데요. 네. 고 김용균 씨 3주기 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이 정부가 특조위 공고를 대체로 이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추모위원회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요구 상황은 뭐고 어떤 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특조위 조사가
해갖고 22개 공고안이 나왔어요. 네. 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정규직 전환해라. 그리고 또 노무비 삭감 없이 지급해라. 또 인원 충원해라. 그리고 또 노동자 안전 권리 강화해라. 이런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또 참여권 보장해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인력 충원 안 되고 그냥 2인 1조 그냥 일을 2명 붙여갖고 배로 일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하고 뭐 노무비도 아직까지 그 합의할 때 노무비 바로 지급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반값 노무비를 착복당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규 씨 사망 사고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지금 3년이 지나도록 1심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검찰 수사가 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고 저희가 항의하고 예. 재판 앞에 가서 이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래서인지 올해 초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이 저희가 이제 합의할 때 하고 신문지면으로 본인들 사측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는 완전 그 말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은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네.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얘기잖아요. 네. 안전한데 죽었다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현장의 안전이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전한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서우발전 변호인 측에서 네. 그렇게 주장했죠. 사측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현장에 CC 카메라도 없고 사고 목격한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어서 왜 죽었는지 그들 자신들도 궁금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 현장은 다 사측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그런 걸 모든 게 자기네들이 2인 1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CC 카메라도 안 달아놓고 물증도 물청소로 다 사고 은멸을 해놓고도 그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저는 그 자체가 다 용균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용균이 잘못으로 그리고 대놓고 용균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 분통 터졌어요. 그냥 형사 사건이라 제가 발언권도 없고 정말 입 닫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2차 가해를 당하는 듯 했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초기에는 한국서우발전 원청이나 그리고 또 김영규 씨가 소속돼 있었던 하청업체 모두 다 책임을 인정했던 거죠. 네네. 합의 안 해도 그렇게 했고 신문지면 여러 군데에다가 크게 자기네들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 안전했다.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심지어는 지금 현장에 안전 펜스나 문 닫아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열쇠 채워서. 네. 지금 현장을 놓고 예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고는 그때 났고 그때 당시에 놓고 사건을 또 봐야 되는데 그런 말도 정말 적반한 하장이죠. 모든 게. 그러네요. 안전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컨베이어 점검구 있는 쪽에 안전시설 해놨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뒤늦게 안전시설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안전했다고 말하는 앞뒤가 다른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공영화를 통한 정규직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단 한 명도 정규직이 된 사람이 없다고요? 네네,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의에 회의를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 하차례 했거든요. 예. 근데 자기네들은 안 들어가고 밑에 사람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회의에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기들 받아 안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아무리 회의를 오래 해도 진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말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재공영화라는 게 지금 한국 발전 시설인가요?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네네. 예, 근데 그쪽에 그 회사가 지금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지분을 지금 사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정규직 전환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분이 진짜 지분을 원래 거기서 내놔야 되는데 엄청 가격을 올려갖고 그것도 자기네들 안 내놓으려고 막 용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라도 땡겨갖고 원래 31%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재공영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31%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자회사로 편입을 못 시키니까 자회사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을 못 시켜주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연 다총에서 그 지분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일 일하다가 300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산업재해 사고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50인 사업장 3년 유예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가 됐고 사실 이곳에서 80-90% 사망 사고가 나는데 여기를 빼버리니까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네. 그러면은 경총에서는 실수하다가 본인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수해도 기업이 안전하게 만들면 죽거나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 노동자의 잘못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 김영균 씨 추모 전시회를 차려서 이사장님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이렇게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더 많이 죽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리고 또 방금 말했듯이 노동자는 사람이다. 노동자도 사람인데 실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실수하더라도 죽지 않게 안전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일하러 갔다가 죽지 않아야 되죠.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유족 중에 수원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태규 누나가 또 옆에 있었는데 네. 그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뚝뚝 떨어져서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죽음을 막아달라고 얘기했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 얘기 혹시 답하던가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잘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요구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뭐 산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는데도 산재 사고 줄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정치권하고 성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의 식구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늘 참 경제 이슈 어떤 걸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중국의 헝다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한 차례 파산설로 이 헝다그룹은 홍역을 좀 치렀었는데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네. 이 헝다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 항상상의 큰 대자를 써서 예. 영문으로도 에버그란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채무 보증을 한 관계사의 돈 3천억 원을 이번 주 초에 못 갚을 것 같다라는 공시를 홍콩 그 증시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9월 파산설 이후에 근근히 버텨온 헝다그룹이 사실상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중국, 미국까지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상황이었죠. 헝다라는 사명에서도 항상 크다고 하는데 사고도 되게 크게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파장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헝다그룹과 얽혀 있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못 막은 돈이 관계사가 빌린 돈 3천억 원이지만 헝다그룹의 총 부채 규모를 보면 우리 돈으로 350조 원이나 됩니다. 네. 당장 줄줄이 밀려 들어올 이제 그 빌린 돈의 이자 그리고 만기라고 하죠. 원금 상환 일정들을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더구나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들은 돈을 빌릴 때 자국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빌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이 헝다그룹의 이 달러 표시 채권 발행 규모가 192억 3,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3조 원에 달합니다. 와. 이건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덩치도 크지만 이래저래 해외 여러 가지 투자 기관 그리고 금융사들하고 엮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달러 표시 채권을 사들여서 헝다에 돈을 빌려준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죄다 돈을 못 받을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당장 그 일정들을 보면 1월 22일, 2월 14일, 내년 이제 3월 23일 이렇게 매달 줄줄이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 지급일이 있고요. 네. 또 채권 만기, 그러니까 원금을 갚아야 할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헝다가 파산으로 가게 되면 헝다의 하청을 받는 중국 내 건설업체 그리고 헝다그룹과 협력사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이 헝다그룹의 협력사는 중국 전역에 8,000개가 넘고요. 현재 280개 도시에서 1,300여 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헝다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계된 근로자 수가 무려 4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그때도 이제 기업이 파산하면서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헝다 사태로 중국 경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이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중국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급하게 식을 수 있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니까 네.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바로 내리는 조치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제 지준율이라고 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놔야 하는 돈의 규모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높이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시중은행들이 맡겨야 되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게 되고요. 네. 반대로 낮추게 되면
시중에는 풀리는 돈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준율을 낮췄다는 거는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0.5%포인트의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국의 시중에는 우리 돈으로 약 223조 원 정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네. 미국도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돈들을 이제 조금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한 상황인데 중국은 헝다 상황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반대로 시장에다가 무려 23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헝다 사태 처음 나올 때는 중국 정부가 조금 좀 이 3자 입장에서 좀 네.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네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헝다의 사태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중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예. 미국에서도 이거는 중국 내의 문제이지,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여파가 크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진행되는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이 여파가 좀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파산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중국 당국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요소를 찾으라면 중국 정부가 바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점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눈여겨볼 게 헝다 리스크 해소 위원회라는 걸 바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헝다 그룹 내에서 만든 뭐 해소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네. 실제 이 리스크 해소 위원회에는 국유기업 인사, 다시 말해서 정부 인사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들을 보면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질서 있는 파산이라는 거는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시장 논리라면 바로 기업들이 파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중국은 이제 이걸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룹을 일단 해체를 시키고 팔 수 있는 것들은 팔면서 유유자산을 현금화하고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지방정부나 국유기업들이 약간 떠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 그룹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려나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읽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헝다 사태가 최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좀 어두워요. 맞습니다. 뭐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내 가장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렇게 파산 또는 해체 수순으로 가게 되면 다른 뭐 군소업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상황이었던 작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30여 년 만에 내년에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망인데요. 이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최고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이제 중국 공무원 산하의 기관이거든요. 네. 내년에 중국이 5.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중국은 그간 못해도 7에서 8%의 성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6% 아래의 성장률이 나온 거는 코로나 충격을 받은 지난해 2.3%였고 1990년도에 3.8%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식어버리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중국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5%대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걱정, 글로벌 경기도 걱정, 좀 걱정이 좀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중국이 5%대 성장이 나온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10%대 네, 성장률이 나오다가 갑자기 확 반토막이 됐다가 지금 5%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실감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서 이제
생산도 많이 하게 돼 있고 예.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바로 저희 증시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이 헝다 사태의 여파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고 더군다나 워낙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조금 크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대립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쵸. 그 상황도 사실은 중국한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내년에 올림픽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걱정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금 뭐 영국하고 호주 등등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진영 회의라고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오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100여 개의 국가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약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과 미국의 반목이 더욱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네.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기관들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정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경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금융 분할은 좀 멈춰보기 위해서 미국하고 지난해 3월에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시장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서 한 2번 정도 만기가 연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만기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불안 요소들은 많지만 그래도 연장을 꼭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사실 지난 10월쯤에 나왔거든요. 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한미 통화 스와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계약 체결 당시와 미국의 입장이 좀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황이 아니고 경기들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차례 연장될 때는 한 만기 3개월 전에 연장 여부가 다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말 22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연장 여부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2단계에서 종료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령 만약에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바로 아주 큰 여파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는 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보다 지금 꽤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4,60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입니다. 네,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김용규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김용규 씨 어머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5450님께서 3년 전 김용규 씨 사망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 여전히 노동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한 마음입니다. 노동 현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많이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